오늘 설법은 보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 나누실까요? 예. 어쩌든지 환하고 웃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저 자타원님 지휘하는 모습하고 성가대 노래하는 모습을 참 행복해집니다. 이 춤추면서 지휘를 하시는데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2월에 단장 중앙훈련 때 일기 기재하는 걸 단장 중앙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듣긴 잘 들었는데 도대체가 전달할 수가 없다고 기회가 되면 많은 도반님들께 한번 직접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영상 좀 펴주시죠. 화면을 띄워서 할 텐데요, 그냥 말씀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예. 혹시 이런 내용이 생경한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글을 올린 거니까 그냥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제 얼굴 보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원래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 우리 이제 귀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땅을 향해서 사방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참 귀한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스님께서 이 법문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을 했답니다. 대체나 부처님이나 되시니까 낳자마자 사방 7걸음을 걷고 이런 위대한 법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계신 할머니 교도님께서 스님 저 할 말 있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집 송아지도 낳자마자 걸어갑디다. 그래도 법문의 본 뜻을 잘못 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 뜻이 아니죠.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여권을 발급을 받았는데요, 한일합방이 되기 전에 여권을 발급을 받았답니다. 세계 곳곳에 동포들이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임시정부를 도와달라고 그 후원금을 모으는 일을 다니면서 그 동포들을 격려를 하고 다녔는데, 1900년대 초반에 우리 동포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하고 멕시코 쪽으로 이민을 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민을 간 상태에서 나라를 뺏긴 겁니다. 나라를. 심지어 쿠바까지 갔어요. 쿠바까지.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주 쪽을 돌아다니다가 1917년에 멕시코를 갔는데, 여권이 한일합방 되기 전 여권이니까 멕시코 대사관에서 일본 여권 달라 그러니까 나는 없다, 없으면은 이 안에 기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찾아간 것이 저 호텔은 그 여권이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멕시코 저 호텔에서 이제 있으면서 멕시코 현지에 있는 한인들에게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거를 살리려면 여러분들 해외에 고달프지만 여러분들 힘을 좀 보태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에 중국 상해 홍코 공원에서 이봉창 열사를 윤봉기르사를 추동을 해가지고 그 폭탄을 투척을 하잖아요. 그 배우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압송이 돼서 대전 교도소에 구류가 되셨는데 4년 언도를 받았는데 1935년에 2월에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된 뒤에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는데 우리 동포들이 세운 학교들을 방문을 하고 다니다가 그해
익산역에 내려서 익산에서도 백구에 있는 학교하고 총부 뒤에 있는 계문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가 동아일보 이리 주재 지국장이 한국의 깐디 같은 분이 익산에 있는데 한번 뵙고 가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총부에 오게 됐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총부에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수행하는 인원이 뭐냐면 기자가 한 6명 따라왔고요. 여러 신문 기자죠. 그다음에 일본 경찰이 8명이 따라 붙으니까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깊은 대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화를 한 뒤에 전라북도 도경찰국이 발칵 뒤집었어요. 이 독립운동하는 도산 안창호가 원불교 불법연구의 총부를 방문했을 때 필시적에서 독립자금이 나가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깊이 협의를 한 끝에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신 게 저 내용이죠. 선생님께서는 그 일에 판국이 넓고 운용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셔서 안으로 동포 대중에게 공헌은 많이 하는데 동포들이 다치지 않게도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소호태산 대종사께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 도경찰국에서 원불교 본부 안에다가 지서를 설치를 합니다. 지서를 청하원이죠. 저 청하원 앞에다가 이리 경찰서 북일 주재소를 설치를 해서 일본 경찰 2사람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원불교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청하원 앞에다 이제 북일 주재소 간판을 걸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리 시내에 주재소가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밖에. 저기 이제 두 번째 세워져서 이쪽 북쪽하고 그 일원을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당신들 감시하는 건 당신들 몫인데 밥은 공짜로 못 준다. 밥값은 내라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겁도 없지 어떻게 감히 일본 경찰한테 밥값을 내라고 그러냐. 근데 이제 반찬은 총부 반찬이 별로 먹을 게 없어서 반찬은 자기 집에서 싸오고 식당에서 밥만 한 그릇씩 떠다 먹는데 한 그릇에 20전이었대. 20전. 월말에 식비 청구서가 날아가는데 밥그릇 한 그릇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세고 식비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출장 나간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세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보자 자기들도 체크를 딱 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지독한 놈들이다. 지독한 놈들. 그렇게 감시를 받으면서도 대종사께서 이 사람들한테 꼬투리를 안 잡히게 해서, 꼬투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남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돈을 이상한 데 쓰느냐, 그 두 가지거든요. 남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총부에 2사람 할머니를 정해가지고 젊은 남녀가 얘기를 하면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연애도 맘대로 못해요. 네? 어떤 분은 매번 그거를 피곤해서 졸기됐대. 사이에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하는데 사이에 앉아서. 돈 문제는 철두철미하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렇게 불법연구에 아주 불법을 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사니까 중앙일간지에서 불법연구의 기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 기사가 자꾸 나는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일정이 조선에서 새로 생긴 종교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있던 때였어요. 정산종사께서 그때 발간했던 우리 회보에다가 불법연구의 찬건사를 그때 기재를 합니다. 2년 동안. 대종사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원기 12년까지 역사를 회보 2년 역사에 담습니다. 원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죠. 아까 그런 장치라면서도 아울러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법연구회라고 하는데 대체 뭐냐? 불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이제 원불교 총부를 찾아오니까 대각전에도 안 내렸는데 그 당시에는 저게 익산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답니다. 주변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가지고 복사꽃이 피면 시내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여기 와서 놀고 그랬대요.
법당에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 안 계시고 이분만 계신 거예요. 예? 이상하다. 그 대종사께 가서 이제 여쭸어요. 이 집 부처님 어디다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부처님 밖에 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좀 기다리시오 그랬대요. 아니 이 집은 부처님도 걸어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심 때 제자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으러 총부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니라 그랬어요. 법당에는 이론상 법신불만 모시고 부처님 보고 싶으면 좀 기다리고 했다가 일 나갈 때 들어오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아시면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8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인데 저 말씀은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님 하신 말씀은 그때 그 시기에만 유효했을까요? 지금 여기는 유효하지 않을까요? 대종사께서 지금 강남교당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그때 총부 기록에 구름 같은 대중이 모여서 큰 법회를 열었다 기록이 돼 있길래 봤더니 출석 인구가 한 50명 됐대요. 50명 앉아 있는데 구름 같은 대중이 모여서 법회를 봤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오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부처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논밭에서 일하고 온 저 사람들에게 부처님이라 한 뜻은 뭐예요? 저 사람 안에 그런 부처님 마음이 다 있다. 부처님 마음이 다 있다. 대종암 당대 때는 요즘 선을 나는데 이제 1박 2일 가기도 버겁잖아요. 스님들 안거하듯이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이렇게 했어요. 출가, 제가 막론하고. 시기는 그 시기나 거의 안거 시기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선을 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초순 1일부터 열흘까지는 강연을 하고 중순에는 회화를 하고 하순에는 연부를 각 2시간씩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낮에는 공부하시는데 형편이 있고 학식이 좀 있는 분들은 자기 자비를 내고 선비를 하기 때문에 아침도 밤까지 계속 하는데 선비를 훈련비를 낼 수 없는 분들은 낮에는 돈 벌러 갔다가 밤에만 같이 하는 거예요. 밤에만. 그 밤 시간에 강연하고 회화하고 연부를 밤 시간에 2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무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참석한 시간은 뭐예요? 강연하고 회화하고 연부를 참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 훈련 자체가 교무들 양성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저 훈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뤘다면 그 사람이 출가든 재가든 관계없이 교무로 파견했어요. 교무로. 그때 이제 훈련 나고 나서 찍은 모습입니다. 다행히 그때 식견 열린 제자 2사람 있어가지고 모든 사진 기록을 저렇게 남겨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그 선을 오시면 이렇게 이제 감정을 해주세요. 감정을 출석을 하셔가지고 법문도 하시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럼 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모여서 얘기하는 게 회화잖아요. 이 회화하고 일기는 다른 불교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 원불교만의 독특한 마음 공부법입니다. 원래 회화는 각자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날 지내면서 얻은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권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 대중이 앉아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대종사님이 계시든지 대종사님 대신해서 총부 교감이 앞에 앉아서 한 사람씩 발표를 하면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감정을 해주시는데
한 사람씩 이제 차례차례 발표를 하는데요. 2시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55분쯤 한 10번째 사람이 발표를 하면 11번째 사람 뭐라고 써요? 휴 하겠죠. 그날 안 하니까. 근데 좋아할 거 없어요. 그 이튿날 걔 번호 1번이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이튿날 발표는 일심을 들이대는 거예요. 일심을. 그런데 어제 보던 눈이고 어제 떴던 귀인데 어제는 안 보이고 어제는 안 들렸는데 오늘은 보이고 오늘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일심을 들이대. 똑같은 눈이고 똑같은 귀인데 어제는 안 보이고 오늘 안 들렸는데 오늘은 보이고 오늘은 들린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볼 수 있구나. 나도 들을 수 있구나. 나도 깨달을 수 있구나. 네 안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본인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본인만 확인했느냐? 중요한 건 그 안에 함께 앉아있는 대중들이 학력 격차가 아주 심해요. 사는 형편도 다 다르고 내심, 사랑, 개교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학교 문턱도 안 갔다는데 뭐 알겠어? 자기 순에 일어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정신. 그건 계류 상승이 없어지는 거죠. 상산법사님께서 총부를 어떻게 오시냐면 어머니 회갑이 됐는데요. 이 자식들 교화를 시키려니까 나 회갑잔치 총부에서 할 테니까 총부에서 하려면 하고 그럼 나 회갑잔치 안 한다 그러니까 자식들 노래 별 수 없이 이제 전체 박씨 대중들을 끌고 총부 가서 회갑잔치를 하고 갔어요. 그 당시 이제 상산법사님 남원에서 운수업을 하셨거든요. 총부가 마침 시간이 남아서 이제 총부 성탑이 있는 그때는 성탑이 없었겠죠. 그 뒤로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소죽을. 저녁에 이제 밤에 훈련을 한다니까 대각전에 가서 딱 앉아서 보는데 앞에서 사회를 보는데 참 청산유소로 사회를 잘 봐요.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낮에 그 소죽 끓이던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소죽 끓이는 사람이 사회를 보는데 이게 청산유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여기 서울법대 나오신 경성제대 법대 나왔잖아요. 서울법대 나오신 상산법사님께서 그걸 보고 신심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화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가 원래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요, 옆 사람 발표하면 아직 발표 차례도 안 됐는데 옆에서 덜덜 떨었대요. 옆에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옆에까지는 이해가 되는 한 사람 건너서 사람까지 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법제님이 이제 입교가 얼마 뒤에 여기 안에서 떨지 않고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문제는 그 차례가 오면 대종사께서 설법하실 때 치시는 법장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법장에는 대종사께 설법하실 때 치시는 대종사님이 왼손잡이셨습니다. 왼손잡이. 그 당시 법좌에 가면 왼쪽에만 자국이 나 있어요. 이게 왼쪽에만. 이 법장을 주면서 네가 오늘 감각감상된 거 심신작용 처리된 거 얘기해봐라. 이게 무슨 의미야? 법장은 설법하실 때 하는 건데 이 발편, 그러니까 네가 오늘 깨달은 거, 네가 한 거 해봐라.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 눈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구나. 내 마음도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로구나. 나는 원래 귀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나만 귀해요? 가치 있는 저 사람도 갖고 있는 조건에 관계없이 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의두 요목이 없는 의두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법장을 내리시면서 네가 한번 법을 설해봐라 하신 뜻은 어디 있을까? 네가 오늘 깨달은 것을 내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한번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일기를 한번 보시죠. 바람에 궁구는 이제 뒹구는단 말 사투리예요.
바람의 궁구는 양철 세면기를 본 나의 감상. 저기에 구두, 오운초, 필기, 서 기원돼 있죠. 글을 못 쓰니까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받아서 옮겨주는 사람 따로 있던 거예요. 그 당시 일기를 보면 구두, 누구, 필기 또는 수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 부분이. 본인이 글을 못 쓰니까 옮겨 적어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운초란 교도는 글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원이란 분이 받아 적어서 옮겨서 해준 거예요. 한번 보시게요. 어느 날 선방에서 좌선을 하고 앉아 있은즉 어디서인지 양철통 궁구는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습니다. 선을 마친 후에 이상한 소리 나는 것을 본즉 우리 선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양철 세면기였습니다. 같은 세면기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물이 담겨 있어서 바람에도 끄떡 안 하는데 한 개는 속이 비어서 엎어져 있으므로 바람 부는 대로 날려서 굶을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이러한 감상이 났습니다. 같은 그릇이지만 속에 물이 담겨 있어서 무게가 있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데 속이 비어 가벼운 것은 비바람 부는 둥글려 사방에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이 그릇만 이럴까?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본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다 보는 거예요. 이 뒤에 깨달은 것은 다 다를 수 있죠.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깨달음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사람도 정신의 수양력이 온전하여 모든 경계를 당하여도 흔들리는 바가 없고 모든 일과 이치의 연구력이 많아야 지혜가 밝으며 또는 할 일은 꼭 하고 안 할 일은 꼭 안 하여 실행력이 대강이라도 있는 사람은 속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삼대리 공부한 사람은 물 담긴 세면기와 같아서 항상 묵직해서 희로애락간 어떤 경계를 당하여도 결코 그 경계에 흘리지 않아서 당연한 일만 할 것이니 따라서 모든 일에 실수가 적을 것이요 반면에 삼대륙 공부가 없는 사람으로 말하면 속빈 세면기 같아서 무슨 일에나 경거망동해서 조금 좋으면 좋은 데 끌리고 조금 낮으면 낮은 데 끌려서 안정을 얻지 못하고 죄악을 짓게 되며 결국 제 신세를 망하게 되나니 그렇다면 비바람에 찌그러진 속빈 세면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랴. 인도 정의를 배우는 우리로 말하면 더욱 각성하여 같은 사람이라면 속 빈 사람 되지 말고 속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요 속 있는 사람이 되기라면 우리 종사님 내어놓으신 삼강령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삼대력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고 감동받아서 못 오실 것 같아요. 앞에 건 어른이 했고 이제 10대가 쓴 거 보게 10대 14살 김대설일. 아까는 감사이고 이제 철이건. 제가 한 번에 일기를 지으러 조실로 올라가서 앞마루에 앉아 있은즉 조실 앞마루에 무슨 나무가 우거져서 마침 좋은 그림자가 조실 앞마루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기회를 만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오늘만큼 일기 하나 잘 써보려고 나무를 쳐다보고 앉아있은즉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에만 잎사귀를 흔들흔들한 후에 다시 내 얼굴을 스쳐서 몇 번 지나가는 머리에 뜻밖의 잠이 살짝 와서 잠에 못 이겨 좀 누워봤습니다. 조실 마루에 누웠는 겁도 없이. 네? 대종사께 문 열고 나오시면 어쩌려고 이제 누워있죠. 누워서 생각한즉 만사가 태평이요 괴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운 그대로 내가 언제든지 이 즐거운 낙을 받을 것인가 하고 반성해 본 결과 이제 그 다음엔 취사라는 거예요. 취사를. 이 말을 종사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재미를 붙인다고 하지만 만일 종사님께서 내려오신다면 고통을 받을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일이 있으면 용단 있게 취하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용단 있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느낌이 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물러나고 천만 경계를 당하여 용맹 있게 취할 것은 취하고 사할 것은 버리지 못하는 머리에 성공할 사람이 성공을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나태해지고 부귀자가 빈천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용맹 있게 버렸습니다. 네? 이 취사건이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기예요. 원기
18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대종사께서 법장을 내리시면서 법을 서라고 하신 뜻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아나니 마지막으로 법문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내가 처음 설법한 녹야원에서 지금 열반하려고 누워있는 이 발자 이렇게까지 이 중간에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랬어요. 84,000 무량 법문을 하셨는데 내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해인사 8만정 장경각이 있죠. 법정스님께서요, 젊은 수행승 시절에 해인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되셔서 장경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장경각에 내려오면서, 아니 여기 오면 부처님 법문이 8만 개도 넘게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부처님 법문이 하나도 없다고 투덜투덜하고 내려와요. 스님께서, 아니 금방 다녀오신 장경각에 부처님 법문인데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요? 맨 빨래판밖에 없던데? 그래. 모르는 사람 빨래판으로 보이겠죠. 법정스님이 그분의 말을 듣고, 아, 불법을 대중화하는데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서원을 세워서 그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가 법정스님 법문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사는 거예요. 당신께서 직접 쓰신 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자, 대종사께서 그 답을 교의품 11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어도 이 세상에 이론상 진리가 없으면 부처님이 설법하실 자료가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료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진리와 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얻은 지혜로 보면 이 세상에 법문이 가득하다. 아까 어제까지는 그냥 보던 눈이 일심을 들이대니까 보이고, 어제까지는 스쳐 듣던 귀가 일심을 들이대니까 법문이 들리는 거예요. 법문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84,000 법문이. 부처님께서 한 법도 설한 법 없다는 얘기는 네가 깨닫고 보면 내가 한 말을 다 알 것이다, 그 얘기. 알 것이다. 79 빼기 53은 26.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나이고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나이입니다. 대종사께는 당신께서 일제 압제에 의해서 당신 명대로 못 가실 줄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에 2시간 동안 설법을 하셨으면 석 달 내내요. 2시간씩 하면은 180시간 아니에요? 180시간 설법을 하셨으면 제자들 법장 안 주고 네 오늘 깨달은 거 얘기해보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하셨으면 지금 대종경이 이만큼은 두터울 거려, 그죠? 대종경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내 눈은 어떤 눈이냐? 내 눈은 내게 한 권의 경전이 있다. 경전이 있는데 지묵, 종이지자, 먹묵자입니다.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글자가 한자도 없어요. 한자도 없는데 항상 지혜 광명을 다툰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법문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눈앞에 있는 데서 경전을 찾아보라. 그대들이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했는가? 사람이 참된 정신을 갖고 보면, 아까 일심을 집중해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경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눈을 뜨면 볼 것이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것이고, 말을 하면 읽을 것이고, 움직이면 경전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조금 더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된다. 그러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거예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경전이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나 모든 성현들께서 말씀하신 경전이 궁극에는 보면 일과 이치를 밝혀놓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일과 이치를 진리의 말씀으로 담아서 전해주신 것이 경전이다 이 말씀. 이 일에는 12회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힌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일과 이치가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일과 이치다. 일과 이치. 우리는 일과 이치 속에서 태어나서 일과 이치 속에 살다가 일과 이치 속에 죽고 다시 일과 이치 속에 태어난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이고요.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해서 봐서 들어서 느껴서 깨달아서 기재하는 것이 이제 감각감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것이 산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랴?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개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눈입니까? 교감의 눈인가요? 저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내 눈이죠. 이 원상은 내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러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앞에다가 각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원상은 나상호의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눈하고 마음 두 번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원상은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맞습니까? 예, 이제 마지 또 진도 나갑니다. 이 원상이 누구 거라고요? 이 원상이 누구 거예요? 제가 어디 대학 선배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러 갔어요. 그 집 딸아이가 100일 될 때 제가 가서 그 댁에 가서 독경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그래요. 교무님 귀 좀 빌려주세요. 왜? 할 말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얘기 들리니까. 그랬더니 기어이 귀를 빌려달랬어요. 귀를 이렇게 기울였더니 교무님, 저희 엄마가요 교당에 가면 귀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 마귀 한 놈이에요. 그래요. 네? 조금 교당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교당에 있을 땐 귀부인이 되는, 저기 안 보일 때는 마귀 할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교당에 올 때는 감각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해서 감정 얻기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떤 감각이 되었는지,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해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라. 교당에 다녀갈 때는 교감이 설교를 하면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어떤 감각이 됐는지, 어떤 의심이 밝아졌는지 그걸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대종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대종사께서 서울에 가셔가지고요, 화재보험 선전물을 보시고 당신 감상을 말씀하신 법문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볼까요? 서울 박람회 가셔서 화재보험에서 선전시설을 보시고 감상을 얻었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사고락 해탈을 하자고 하지만 생사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안 될 것인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죽을 경우를 당해서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 이것은 마치 화재범에 들지 못한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일시에 소실하는 것과 같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번 갈아입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언제 죽더라도 변함 있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또 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한점 영식 영혼은 저 화재보험 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화재보험을 들고 안심하고 멀리 여행하는 사람과 같다, 그 얘기예요. 생사 이치를 아는 분은 화재보험 들고 안심하고 해외여행 가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는 사람 불안할 거 아니야. 자, 근데 일기기재를 할 때 왜 안 되냐 하면 과거에 남이 했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겪었던 거라, 내가 겪은 거. 그래서 이거는 쓰는 것이 아니라 기재하는 것이라고 써, 기재. 꾸미지 말란 얘기죠, 기재하라는 얘기는. 가계부에다가 콩나물 2,000원을 산 것을 가계부를 쓰는데 우리 고상하신 어떤 분은 희고 오동통통한 콩나물 150g 2,000원 그렇게 쓰나요? 네? 가게보다 그렇게 써요? 콩나물 200g 2,000원 쓰잖아요. 꾸미지 말라니, 꾸미지 말라고. 본대로 그냥 하세요. 멋지게 안 써도 되니까 꾸미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쓰는 것이라고 안 하고 기재하는 것이라고, 기재. 가계부는 기장한다고 하잖아요, 기재. 그래서 그 당시에 감각감상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별을 보고 별에 대한 감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도를 깼다. 물건을 보고 물건에 대한 생각을 얻은 것은 감상이고, 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떠나서 엉뚱하게 다른 것을 깬 것은 감각이다. 아까 그 양동이 찌그러진 거 보세요. 양동이 찌그러진 거 3대류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게 감각이란 얘기예요. 감상, 이를테면 뭐냐, 훈련 갔다 와서, 훈련 갔다 온 감상 있죠? 그런 것이 감상이에요. 본 거하고 그 다음에 기재한 건 영 관계가 없이 엉뚱하게 간 것은, 깨달은 것은 감각이라고 하고, 거기 연상이 돼서 기재하는 것은 감상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얕은 것은 감상이고 깊은 것은 감각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아시겠죠? 감각감상을 기재시킨 뜻은 뭐냐면 이치가 밝아지게, 이치가. 대소유무까지는 해석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정정 공부 때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 일어난 마음을 옆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면 된다. 그래서 먼저 상황을 기재를 하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감각이나 감상을 쓰면 돼요. 자, 이 계단 보이죠? 이 계단을 보고 어떻게 하냐 한번 보시게요. 아, 계단이다. 위를 보니까 까마득하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다 보니 어느새 올라왔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오르듯 불지로 올라가자. 명함 한 장 정도면 쓸 수 있어요. 명함 한 장. 또 하나 볼까요? 심신작용 처리권은 뭐냐면 작업 취사권을 풀어가지고 심신작용 처리권이라고 그래요. 심신작용이 작업이고 처리가 취사예요. 작업 취사를 풀어서 얘기하면 심신작용 처리예요. 자, 당일에 옳고 그른 것을 헤아려 봐서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애를 밝혀서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겪었던 그 상황을 쓰고 그걸 보면서 경계를 대하면서 내 마음이 일어난 걸 순서대로 쓰고 마지막에 취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서 죄복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거를 보시면 된다고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주 겪죠? 네. 바쁘다. 90km 속도 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기가 보인다. 10km 초과까지는 봐준다던데. 네. 그래도 지키자. 미리 서두르지 못했다 내가. 취사는 잘했다. 범칙금도 없다. 명함 크기로부터 시작을 하시죠. 명함 크기로. 핸드폰 옆으로 들린 명함 사이즈죠. 길게 안 해도 돼요. 길게 안 해도. 제가 어제 저녁에 카페에 올라온 원주영님 사진 밑에 단 감각감상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셨어요? 오늘 보세요. 그게 바로 감각감상이에요. 원주영님이 사진을 한껏 찍어놓고 거기서 얻은 감상, 감각을 써놨는데 제가 이제 무릎을 쳤어요. 아, 원주영님이 한 소식 하신 분이다라고 제가 보니까. 오늘 꼭 보세요, 카페.
오늘 조회수가 300번 이상 넘어가겠구만 보니까. 네. 이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인 줄 안다. 명암 크기부터 시작을 하되 잘 기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일 때 기재하고 들릴 때 기재하고 간단간단히 그것이 습성이 되면 길게 쓰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산경전을 보게 되고 이치가 밝아지고 경계에 따라서 나의 취사력이 들어 날마다 일마다 원래 귀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쪽밖에 대답 안 하시죠? 명암 크기로 할 수 있으시겠죠? 명암 크기로. 예. 오늘 말씀드린 것도 카페에다 그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원주영님 사진 밑에 단건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증명되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날 걸 내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